한국은 일본에 K 주사기를 보내줘야 한다. 일본의 한 언론이 한국 정부가 일본에 특수 주사기를 보내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어이없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공헌했고 일본의 의료는 100여 년 전부터 한국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K 주사기를 일본 의료에 기여한다면 좋든 나쁘든 한일 교류에 의미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1877년 일본 외무성이 부산에 재생의원을 설립하여 조선의 의료에 크게 기여했고 1884년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이 미국 선교사 의사와 일본인 의사의 외과 수술로 목숨을 건진 덕에 1885년 조선 최초의 국립현대의료기관 제중원이 설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사례를 들면서 일본 덕에 근대화의 세례를 받은 한국의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며 한국의 반일로 일본의 기여를 모두 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양식 있는 한국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말할 수 없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매체의 주장은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식민사관에 기반하고 있다며 비판받았습니다. 일본이 재생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주력했고 의료는 무엇보다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의료는 한국민 주변 국가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얻은 것이기에 더욱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 내 네티즌은 이에 대해 의료 실험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지도 않으니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이렇게 뻔뻔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의 이런 태도에 시원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릎 꿇고 가랑이 기면서 싹싹 빌어도 안 줄 마당에 어이 개털리네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일본에 마스크가 없을 때 한 일본 언론은 칼럼에서 한국이 일본의 익명으로 마스크를 지원해줄 수는 없을까라고 했고 진단키트 부족에 한국은 줄 생각도 없는데 한국이 준다면 한국산 진단키트가 문제가 없는지 검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급했지만 끝까지 한국에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2009년 일본은 경제 보복을 하면서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는데 올해 유니클로는 국내에서만 매장 30개 이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절 한국 정부는 일본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지고 와라라며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외교부 장관과 주일 대사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일본 외무상과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당분간 소통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내건 조건은 항복이라며 사전에 굴복을 전제로 하겠다는 건데 굉장한 외교적 무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지금 K주사기를 달라며 도와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자신들이 과거에 도왔으니 한국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전세계적 로비까지 하는 행동은 우리의 분노를 넘어서 전세계 비난을 받고 이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 램저 교수의 논문이 거센 비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램저 교수의 논문이 전시 잔혹행위를 가리려는 일본 구구파가 지지하는 견해라며 저명한 학자들이 해당 논문의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버드의 역사학자들이 논문 철회를 요구했고 미 국무부도 램저 교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위안부 제도를 인권침해로 기술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언론과 미국의 한인사회,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이제는 일본 내 역사학자들까지 이제서야 나서게 된 점을 반성한다며 반박 논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사 연구회 등 4천여 명이 넘는 회원수를 가진 학술단체들은 일제 램저 교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타가키 류타 일본 도시사 대학 교수는 램저 교수의 논문은 1990년대부터 반복된 위안부 책임 부정론의 최신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에 기반해 논문을 재심사한 뒤 게재를 철회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전세계 국가들의 평화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을 열며 부흥을 강조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큰 문제를 겪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까지 지탄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서 해외 일반 관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 전에 완벽하게 백신 접종을 끝내고 집단 면역을 달성하여 해외 관객들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온 관객들에게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고 대중교통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한 대로 백신이 오지 않았고 접종도 상당히 늦어지면서 해외 관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기에 주사기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외 관광객을 받지 못하면 입장수인 100억엔, 하나로 약 1,050억 원이 허공에 날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관광객 100만여 명을 유치해 코로나로 곤두박질친 관광업을 살리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전략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도쿄올림픽 성화는 방사능이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후쿠시마에서부터 시작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가 방사능을 극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같이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성화봉송의 길을 방사능 기준치가 최대 25배에 달한다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강행하려 했는데 결국 이곳에서 관중 없이 성화가 시작되며 큰 참사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올림픽 때 해외 관광객이 오면 보여주려 했던 영토 주권 전시관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영토 주권 전시관에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홍보하려 한 바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못 들어오니 이곳에서 어이없는 주장을 펼 기회도 사라진 것입니다. 최근 일본 공포영화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영화가 한국의 개봉을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일 개봉하는 영화 스파이의 아내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배우 아오이 유우가 출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 부대의 만행을 고발하려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분투기를 그렸습니다. 구로사와 기요시는 이 영화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일본의 전쟁 범죄가 전쟁 종료 75년이 지날 때까지 일본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에서는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귀멸의 칼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일본 흥행에 이어 한국에서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멸의 칼날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귀멸의 칼날 국내 제작 배급 측은 애니메이션 속 우기기 무늬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인공 카무라 탄지로가 착용한 귀걸이 무늬가 우기기와 비슷하다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항의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도 한때 우기기 무늬가 들어간 썸네일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곧 바로 잡혔습니다. 이에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는 탄지로의 귀걸이도 우기기 사냥에 희생되었다는 어이없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사이버 외계사잡단 방크는 넷플릭스의 국내 말고 다른 국가에서도 우기기 장면을 수정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본은 전 세계에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공식 자문기구 중에 국가인공지능안보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내 인공지능 분야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로 구글 CEO와 지주사 알파벳 회장을 역임한 에릭 슈미트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이 위원회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분야의 최고 선도 기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회사를 제외하고 딱 2개의 회사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자 대만 TSMC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이유는 미국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는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인텔보다 2세대 앞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산업은 핵심 중추입니다. AI를 비롯해 빅데이터, 자율주행, 5G 등 글로벌 미래 산업이 성장하려면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주된 이유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두고 다툼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우수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 오스틴은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주겠다며 삼성전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이곳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해당 지역 언론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시는 세금을 다 감면해줘도 돌아올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9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신설 지역 후보로 미국의 세 곳과 한국 한 곳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스틴에는 이미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산업의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에 폭설이 내리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모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전 세계의 회사들도 가동을 멈추고 2분기 수급량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전기차 1위인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죠. 삼성이 없으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멈춘다는 건 이미 미국 현지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오스틴시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선 삼성은 170억 달러, 우리 돈 19조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를 조건으로 25년 동안 8억 547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텍사스 역사상 투자와 인센티브에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텍사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온 것이죠. 이 제안을 들어줄 경우 현재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공장시설 주변에 19조 원 규모의 추가 공장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장 추가 증설로 인해 경제 효과는 최소 8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건설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스틴시에서 제시한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3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제안을 거절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시 이외에 뉴욕주 제네시 카운티와 애리조나 피닉스, 한국 등 4곳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의 입장에서는 갈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글로벌 외신들마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유치를 계기로 텍사스주의 인센티브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만약 텍사스주가 삼성 유치에 실패하면 세계적인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미 텍사스는 비슷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 텍사스주는 주의회에서 인텔 반도체 공장 신설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불허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인텔 공장을 애리조나에 내줘야만 했죠. 뉴욕과 애리조나 역시 삼성전자의 유치에 뛰어든 이상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삼성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한편 유럽 역시 반도체 시장을 잡겠다며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또 한국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최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최소 20%가 유럽 내에서 생산되도록 하겠다. 유럽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0%에 그쳤습니다. EU 집행위는 2030 디지털 컴퍼스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유럽의 디지털 전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유럽 최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역내 주요 도심에 5세대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이유는 대놓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20%가 넘는 1,500억 유로를 투입해 한국, 대만, 미국의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리고
차세대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앞서 삼성 오스틴 공장이 멈추면서 전 세계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유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폭스바겐과 다임러 등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동차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회사들과 다르게 이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이유가 반도체 생산 확대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 본격적인 파운드리 유치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내 주요 기업으로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과 자동차 반도체 기업 NXP, 독일 차량용 반도체 회사 인피니언 등이 있습니다. 모두 유력한 회사들이지만 사실 핵심 목표는 삼성에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유럽연합이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유력 반도체 메이커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네, 최종 목표는 이 두 회사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러브콜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TSMC는 이미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언급드렸듯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사업을 고려한 측면이 큽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최근 삼성전자의 본국 이전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선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기지인 경기 평택 부지는 113만 평 규모인데 현재 절반은 비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반도체 공장 부지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